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올해 코스피 3,630까지 간다를 외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증권인데요. 오늘 투자전략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간 전략을 매일 쓰고 계시는데 네. 저도 좀 리포트 보면서 매일 전략을 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희망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2분기에 코스피 경로는 우상향을 예상을 하고 계시고 또 예상보다 강한 상승 탄력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희망을 좀 나눠주세요. 일단은 2분기, 그러니까 4월 시작되면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다가 뭐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 재정 정책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분기부터는 강력한 경기 성장 그리고 이익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펀더멘털 장세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진화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요. 유동성 공급과 재정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모멘텀, 실적 모멘텀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모멘텀이 붙어준다는 점들이 시장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실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3,000선 밑에서 3,200선 이상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뚜렷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좀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숨고르기, 매물 소화 과정이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추세가 다시금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하락도 숨고르기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라실 건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유동성 장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진화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세련된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를 보였는데 네. 또 월별로 봐도 5개월 만에 이제 증시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될 정도로 매수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의 매수일까요? 아니면 코스피의 구조적인 매력을 느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구조적인 매력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인 매력도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도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글로벌 증시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과열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느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걱정, 여기다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에서 1,130원대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매력이 일시적으로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변화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3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과열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덜어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에서 1,12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환율 시장도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는 더 이상 부담스럽기보다는 좀 좋은 종목을 사도 되는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파냐? 네. 그동안 많이 사서 좀 일시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반등한다는 점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이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에서의 확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질문 잠깐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벌써부터 겁주는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외국인도 공매도를 뭐 활발하게 하면서 수급 매수하는 거 좀 끊길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세요? 뭐 저는 오히려 공매도가 제기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공매도가 제기되는 5월 3일 전후로부터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는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하는 뭐 그냥 포지션 없이 그냥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주식을 빌리거나 해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순전히 네이키드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더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최근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패시브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줄이고 덜 오른 종목은 사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중립화하는 매매만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공매도가 제기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뭐 해치 펀드라든지 롱숏 펀드라든지 액티브 펀드들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김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린다면 작년 2020년 6월 19일 날 대만 증시가 조기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6월 한 달 동안 6월 19일 날 공매도를 제기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대만 증시의 외국인들이 3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시장에서는 7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요. 이처럼 좀 이 공매도 하나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지 수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다시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좀 액티브한 투자 패턴을 가진 성격을 가진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시장이 조금은 좀 더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매도가 새롭게 포지션 구축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심리들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교란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한국 증시 특히 외국인 수급 쪽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큰 부담은 없는 걸로 이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쓰셨던 리포트 보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우려됐던 금리 상승 이슈, 그리고 물가 상승 이슈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변수가 돼서 증시를 흔들면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까지 마련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 근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은 물가가 1%일 때 GDP 성장률이 1.5%인 상황하고 네. 물가가 3%라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6%, 7%인 상황하고 어떤 게 주식시장이 더 우호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금리만 놓고 본다면은 1%대보다는 2%대, 2%보다는 3%가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금리 레벨은 그냥 금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경기 회복이 있는가 아니면은 금리나 물가 상승 부담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들어오는가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1분기 때 흔들렸냐? 1분기 때는 글로벌 전반적인 GDP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약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펼쳐졌었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한파 사태,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불확실성,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연장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한 GDP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미국 GDP 성장률도 12% 성장을 하고요. 전년 대비. 유럽도 13%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G10, 그러니까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 또한 9% 이상 성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물가나 금리 상승 부담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경기 모멘텀, 이익 성장이 들어온다는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저효과,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낮았던 수준이라서 물가가 기저효과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올라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에서 본다면 물가는 기저효과 때문에 부담스럽고 GDP 성장률이나 경기 모멘텀이나 이익 모멘텀은 기저효과 때문에 톤 다운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균형감 있게 바라보자. 둘 다 기저효과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느 쪽에 힘이 더 센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2분기부터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는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 모멘텀, 실적 개선, 실적 모멘텀들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금리 숫자에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때도 있는데 이 숫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저 변수 계속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7만 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금융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자, 글로벌 금융시장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면서 네.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을 때가 언제였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은 작년 4월, 5월이었죠. 3월, 4월, 5월이었고 좀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됐었던 것은 작년 말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1, 2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갈 것인가? 하나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2020년 4월과 올해 초 충격의 강도가 어땠나라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경제 또한 이미 많은 유동성, 재정 정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셧다운되는 그런 현실화만 되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9억 명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접종이 된 상황인데요. 접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루 평균 한 2천만 명 정도가 맞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세의 중심에는 미국, 유럽이 아닌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제, 주요국들의 경제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외국인 본격적인 귀환 속에 하우가 중요하겠죠. 어떤 업종,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플레이를 해 나갈까요?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해지고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형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와 같이 운송업종 같이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업종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클리컬이나 금융주들이 좀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간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도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서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좀 긍정적인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외국인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일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